자, 그럼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잘 읽어보셨나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의제 납세무자인데요. 자, 이 주제어를 보시고 왜 이 사람이 납세무자인가?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집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자, 내용 읽어보셨겠지만, 자, 볼게요. 공부상의 소유자, 아주 뭐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될 때가 있었는데, 이 경우는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재산세는 과세 기준 현재, 즉 6월 현재 시점에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었었어요. 맞죠? 다만 이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일치했을 때는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변동신고는 과세 기준일부터 며칠까지예요? 15일까지다. 10일이 아니라 15일까지 변동신고를 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면 변동신고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소유권, 그렇죠? 만약에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상의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키워드가 소유권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요. 이 문장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거기 55페이지에 메뉴에 가보시면은 그 1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쳐주시고요. 변동신고를 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상속자가 답이 될 때가 있어요. 주된 상속자는 뭐냐면 이거죠. 주된 상속자는 상속이 이제 됐지. 상속은 됐어요. 상속은 개시가 됐는데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상속이 되면 이제 유언이나 협의 상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한테 재산을 물려주고 누구한테 물려주고 이렇게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상속 등기를 해야 돼요. 상속 등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은 거야. 등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and 이거에 대해서 소유권 변동 상속 등기도 하지 않고 이거 누구를 상속인으로 정할지 우리가 신고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도 안 넘어와 누구를 우리가 납세자로 할 것인지 신고도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할 수 없죠. 이때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자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 있었죠. 만약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 계시다. 그리고 아들, 딸이 있다. 뭐 이렇게 가정한다면 이때 일단 협의가 되면 되는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주된 상속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구로 한다? 어머니로 한다. 왜 어머니로 한다? 자, 어머니가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어머니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 지분이 어머니가 1.5, 아들이 1, 딸이 1이에요. 그러면 3.5가 되는 거죠. 3.5 중에서 어머니가 1.5, 그럼 곱하기 3.5 중에서 1.5를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거니까 5, 35, 5, 7, 35, 7분의 3을 가져가는 거고 두 번째는 3.5분의 1, 그럼 5, 20, 5, 7, 35, 7분의 1을 가져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머니가 제일 많은 거죠. 지분이 많은 자. 그런데 이 지분이 많은 자가 또 안 계시다. 그러면 이때는 둘 중에 누구로 한다? 그렇죠. 나이가 많은 사람 하자.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자.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된 상속자가 됐었죠. 그래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많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없다면 둘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가로 3번 우리 교재는 가로 3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3번 내용 키워드는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 문장이에요. 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계약자가 답이 될 때가 있는데 매수계약자는 이제 국가지자체, 그렇죠? 국가지자체 등과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지금은 이제 국가기관의 건물들이 많이 그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가보면 뭐 각 청사들이 뭐 엄청나게 이제 들어섰는데, 근데 아직도 이제 행정기관의 건물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매각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국유재산을 이제 매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매각 금액이 꽤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뭐 한 200억 한다. 그럼 뭐 200억을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르기가 애매모호한 거죠.
그러면 좀 기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지급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매매 조건이 바로 뭐냐면 연부 매매 계약입니다. 무슨 계약이요? 연부 매매 계약. 기억나시죠? 연부가 뭐죠? 연단위 할부로 나누어 내어 계약하는 거. 그래서 2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내는 계약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기간 동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4년 연부다, 5년 연부다. 그러면은 매수 계약자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4년, 5년 동안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대료는 뭐 이거 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했더니 요 국가지자체에서 저희 뭐 시설 관리단 다 철수하고 하는 거니까 그냥 임대료 안 내셔도 돼요. 그냥 전기 수도 요금만 내시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연부 기간이 사실은 끝나야지만이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연부 기간이 끝나야지만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어쨌든 연부 기간 동안은 수익을 누가 누려요? 그렇죠. 매수 계약자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연부 기간 동안에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근거는 있죠. 재산세는 응이과세거든요. 응이과세입니다. 응이과세. 즉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는 거예요. 응이과세는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연부기한 동안에 수익을 누리는 자는 누가 되겠어요? 매수계약자가 되죠. 예, 수익을 누린 자는 매수계약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아직 다 안 넘어왔지만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자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얘는 응이과세. 그러면 아직 소유권 다 넘어오지 않았지만 매수계약자 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위탁자는 믿고 맡기는 사람이 위탁자죠. 그러면은 그 위탁자 하기 전에 매수계약자는 우리가 7번, 요 가로 7번에 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 읽어보시고요. 키워드는 국가지자체 연부매매 앤드 매수계약자. 자, 일단은 매수계약자가 된다.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조건이 아니라 연부 조건만 돼요. 연부 조건만 됩니다. 그다음에 위탁자. 자, 이거 많이 본 질문이죠. 위탁자. 믿고 맡긴 사람이 위탁자야. 위탁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수탁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실질적인 주인은 수탁자다, 위탁자가 납세물 져라. 수탁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요 위탁자는 6번에 있죠. 6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요거는 뭐냐면 환지 방식. 자, 여러분들 환지 방식 아시죠?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환지로 해주는 대가, 즉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주면 이 사업시행자가 받는 대가가 있다라고 배우셨죠? 공법 시간에.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죠? 모르겠다고요? 먼저 하셔야 되는데. 자, 채비지 보류지. 기억나십니까? 채비지.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인 채비지. 또는 자, 남겨둔 땅을 뭐라 그래요? 보류지. 그렇죠? 채비지 보류지죠. 그럼 채비지 보류지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건 사업시행자 거죠. 사업시행자 거. 지주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지주, 뭐 토지 소유자, 그럼 틀리는 겁니다. 얘는 사업시행자 거다. 그래서 키워드가 환지, 채비지, 보류지. 네. 자, 공법이 또 여기서 또 써먹네요. 그러면 이 경우는 가로 5번. 자, 가로 5번에 요 내용이 있고 그 5번 내용에 제가 혹시 몰라서 채비지 보류지 정의 써놨습니다.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보류한 땅. 자, 사용자, 요거 중요하죠. 이거는 제가 이 사용자는 이런 거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우리 기본서 가지고 강의했을 때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유추해 보면 자, 여기 산이 있어요. 산이 있는데 이게 임야야 산이에요. 자, 산이 있습니다. 근데 산이 있는데 이게 누구 거라고 했냐면 나카무라상. 자, 나카무라상. 자, 그럼 나카무라상한테 고지해야 되는데 까무라상이 까무라천지 알게 뭐냐. 그쵸? 일본에 살고 있는지 창씨 개명을 한 건지 모르겠다. 자, 그런데 이런 남의 땅에서 누가
홍길동 씨, 오늘도 역시 홍길동 씨 나옵니다. 홍길동 씨가 약초를 캐면서 있더라. 그럼 약초를 캐면서 이 사람이 약초 재면서 훗날 도모하고 있는 거야. 지금 19년째. 왜 그럴까요? 우리 20년이 되면 점유시효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점유시효 취득. 그렇기 때문에 점유시효 취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초를 캐면서 수익을 얻자. 그러면 이때는 수익을 누리는 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수익을 누린 자는 누가 된다? 홍길동 씨가 된다. 이거 홍길동 씨. 그러면 이 홍길동 씨한테 고지하자. 소유자가 홍길동 씨가 아니래도 홍길동 씨한테 고지합시다. 그러면 이 홍길동 씨를 뭐라고 한다? 사용자라고 한다 그랬어요. 사용자. 즉, 이 사용자가 답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 왜? 응이과세니까. 여기다 써놓으세요. 응이과세. 자, 그다음에 수입하는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면 요 사용자는 여러분들 가로 2번에 있죠? 가로 2번에 있습니다. 그럼 얘는 키워드가 뭐냐면 거기 키워드 밑줄 치세요. 얘는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요거예요. 요게 키워드야.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요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입하는 자. 자, 이거는 외국인 명의로 돼 있어요. 외국인 명의로 돼 있는데 그럼 외국인 낼까요, 세금을? 이 사람이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수입하는 자가 대행해서 내라. 이런 얘기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우리가 8번, 가로 8번에 있죠. 8번. 그 다음에 이제 9번, 요거는 이제 9번인데, 요거는 개정된 상이에요, 개정. 자, 이거는 뭐냐면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럼 파산하면은 파산 당사자가 세금 낼 수 있겠어요, 지금? 뭐 다 널브러져가지고 누가 있는데? 그럼 파산재단에서 일정 기간 동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정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파산재단에서 일정 기간 법정 관리를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이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뭐 당사자한테 보내봤자 뭐 받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공무상의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내주겠다. 즉 파산재단이 되겠죠. 자, 그 내용은 이제 9번에 제가 개정해서 써놨죠. 거기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24, 25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봤던 내용들의 어떤 그 상황을 주고 이 상황에서는 누구를 납세문자로 할 것인지 이런 걸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내용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말이죠. 자, 보시면은 재산세 납세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상속은 개시가 됐어요. 그런데 얘는 키워드가 뭐냐면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그렇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게 키워드가 되는 거죠. 만약에 등기는 이행됐는데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면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문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신고도 안 하면 지금 소유권 분쟁이 터져서 네 건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자, 주된 상속자로 가자. 주된 상속자로 가자. 그럼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1순위가 되는 거고 2순위는 지분이 높은 자가 2명 이상 있을 때는 그 중에 연장자, 나이 많은 사람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순위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그 수탁자, 자 물론 명의는 수탁자가 되는 거지만 실질과세 원칙이니까 실질적인 소유자 누구예요? 위탁자가 되죠. 위탁자. 그렇죠? 네, 위탁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소유자 상황을 주고 이게 맞냐 틀리냐 거의 이런 식 질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좀 이해만 하시면
웬만하면 맞출 수 있어요. 오히려 납세문제 더 쉽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제 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국가가 선수금은 미리 받은 돈이요. 미리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땅을 조성을 해서 조성이 완료가 됐어. 근데 소유권이 아니라 그 토지 사용권을 무상, 요게 키워드죠. 무상. 그러면 무상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받았다. 그러면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무상으로 받은 자가 응익과세적인 관점에서는 응익성이 제공이 된 거니까 과세가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해석이? 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 4번은 보시면 환지 방식, 키워드는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환지 방식에 따라 도시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100% 환지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이 채비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사업자에게 돼야죠. 그렇죠? 네. 이때 주의할 점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주. 토지 소유주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 문장 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을 조금만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수용, 환지, 혼용 방식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요 5번.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다. 그럼 변동, 요게 키워드죠. 변동되었다. 그러면 잔금이 왔다 갔다 이런 얘기죠. 그럼 변동신고 해야 되죠. 그럼 변동신고는 언제까지? 6월 1 플러스 15일 이내에 변동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변동신고를 해서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야 되는데 알 수 없다면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납세문자다. 이런 얘기 되겠죠, 저기요. 네. 정답은 이건 5번은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문자 한번 대표적인 문제 풀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뭐 이게 좀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풀어낼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납세문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6월 1 현재 시점에 공무상 소유자가 원칙이다,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다, 사실상 소유자. 다만 1차지 않았을 땐 소유권 변동신고 해야 되고 변동신고하지 않으면 공무상의 소유자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명하면 낙가문화상 홍길동 약초재배 사용자. 네,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토지구로 가겠습니다. 56페이지죠. 우리 교재는 56페이지. 요 부분은 하여튼 뭐 매년 출제를 하고 올해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천천히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그 이론과 우리 기본서 가지고 강의했을 때 그때 좀 놓치셨던 분들은 요 정리한 느낌으로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제가 이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면 아니, 지도도 작은 거니까 적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조금만 서울을 벗어나면 어때요? 근교에 땅이 널브러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농지, 임야 등이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적진 않아요. 그런데 전 우리 인구 한 5천만 인구인데 그중에 한 3분의 2가 서울 쪽에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분권을 해서 세종시도 만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자,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개발 가능한 땅들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이 많은데 왜 모자르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쓸모 있는 땅이 모자르다. 즉 개발 가능한 땅이 모자르다. 인허가 받을 만한 땅이 모자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 모자랄 때는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학교는 말하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목의 용도에 맞게끔 경제적 효율성, 여기서 뭘 생산적인 땅, 뭐 이런 조건에 맞으면 좋지만 그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이건 규제하겠다. 이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세법상도 우리 토지는 어떤 생산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경제적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준 잣대를 가지고 따져봐서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과 규제를 해야 될 땅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할 땅들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낮은 율, 저율로 과세하자, 저율로 과세하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저율이라는 것은 뭐 곱하기 0.07%라든가 0.2% 이런 저율 과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은 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이죠. 그러면 규제가 되지 않는 땅은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를 하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규제가 되는 땅들은 합산해서 과세한다. 얘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거예요.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합산과세되는 토지는 두 가지.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도 있고 영업용 토지끼리 우리가 합산하는 것도 있다더라. 이렇게 나눕니다. 네. 그러면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과세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종합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 토지라고 하는 것이고,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별도 합산과세 토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세 가지: 분리, 종합, 별도 이렇게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산과세 토지는 왜 규제가 되는 거냐? 첫 번째 초과 누진세율로 우리가 규제하겠다. 즉 합산되면 될수록 누진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재산세도 매기고 또 종부세도 부과하자. 자, 얘는 두 번째는 재산세도 부과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부세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종부세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에는 우리가 일단 농지가 있고요. 농지법상의 농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매 목장용지가 있고요. 연기 펄펄 나는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라고 지목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분리과세가 되느냐가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에 충족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 문의는 전이에요. 전인데 농사를 안 지어요. 답이에요. 쌀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농지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따지죠. 조건이 만약에 충족되면 되는데 만약에 조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종합합산 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종합합산 과세가 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비사업용 토지를 보겠다.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 과세하는 토지를 보겠다 이거예요. 종합합산 과세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끼리 합산 과세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농지, 목장용지, 공장용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내용이 이제 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먼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땅을 봅니다. 자, 여러분은 56페이지에 교재를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56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토지에는 분리, 별도, 종합, 조율분리, 고율분리.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있죠. 거기에 1번 밑줄이에요. 0.07% 조율분리. 자, 동그라미 1번 전답과수원 밑줄.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특정한 임야 밑줄.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3번 목장용지 밑줄. 자, 그 다음에 그 박스에다 별표시 두 개 해놓으시고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서 이걸 보세요. 제 설명을. 그 내용이 이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보죠. 그럼 농지는 우리가 방금 체크한 대로 0.07% 조율분리 가장 낮은 세율입니다. 그래서 농지나 목장용지나 임야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전답과수원을 말합니다. 전답과수원. 그럼 이때 농지라는 것은 개인 소유 농지로서 도시적 밖이나 도시적 내에 군읍면 지역에 소지한다. 그리고 도시지역 내에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서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농사 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농지가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 있어요. 상업이나 주거지역이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이 농지가 만약에 상업이나 주거지역이 있다. 그럼 용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조건 충족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느냐? 종합합산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종합합산. 얘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로 가겠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해석이요. 그 다음에 일반 법인은 이제 규제합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법인이나 매립가한청, 없는 땅을 만든 거죠. 이런 법인이나 종중소유. 자, 이런 농지 같은 거는 규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부합되면 되는데 이런 조건이 아니면 종합합산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좀 더 보면은 우리 교재 56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 자, 5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전담과선 맞죠? 그 다음에 기억 밑줄 개인 소유 농지. 자, 어쨌든 농지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농지는 경작을 해야 됩니다. 경작. 이 조건을 만족해야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리 이런 조건이라도 경작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니은 법인단체 소유 농지. 자, 법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법인은 규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공법인. 하지만 농업을 하겠다, 농업을 영위하겠다, 경작을 하겠다, 그러한 법인이 있었을 때는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 보시면은 A번 농업법인 밑줄. 농업법인. 농업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100% 농민인 법인들, 영농조합. 그 다음에 비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밑줄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 비영리사업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에 뒤에 보시면 매립간척, 서산간척지, 새만금 부지. 그래서 스마트팜 농장을 대규모 농장을 만들겠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종중소유 농지. 당연히 보통 선살 관리하는 농지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합니다. 동그라미 2번 특정한 임야. 특정한 임야인데 이 임야는 그렇습니다. 임야는 원칙은 임야가 종합합산과세예요. 원칙은 종합합산과세 토지가 됩니다. 원칙은 비삼용 토지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호 육성 목적의 임야가 됐을 때는 얘는 분리과세하자 이거예요. 보호 육성 목적에 임하됐을 땐 분리과세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호 육성에 됐을 때는 요거는 분리과세, 종중, 문중 소유 임야도 분리과세 주자 이거예요. 해석이. 그러나 일반 임야는 종합상과세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가 그래서 우리 상단에 보시면 이번 특정한 임야. 자, 기억 니은 니은의 보호. 자, 그 중에서 디귿입니다. 밑줄. 공원자연 환경지구 임야. 환경지구 임야 밑줄 쳐놓으세요. 근데 창문 안에 보니까 보존지구 임야는 비과세다. 바로 그거예요. 좀 말이 비슷해요. 환경지구 임야는 분리과세인데 보존지구 임야는 아예 과세를 안 하겠다. 그럼 보존지구 임야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설악산 국립공원, 북한산 국립공원 나라 거잖아요. 나라 거니까 비과세 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리을 밑줄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 합니다. 목장용지. 자, 목장용지는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개인이 목장할 수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법인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파스텔은 메이로유, 건구유 다 법인이죠. 그런데 법인이 끼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전체를 사서 목장으로 인허가 받아놓고 이럴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넓은 땅에 소 2마리 키우고 나서 야 이거 목장용지야 이럴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림도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분리과세가 되지만 요 나머지 땅은 비삼용 토지로 보자 이거예요. 비삼용 토지로. 요 나머지 땅은 비삼용 토지. 그래서 비삼용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가 되겠어요. 비삼용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요게 논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인 법인이 축산용지 있고 도시 밖에서 우리가 목장할 수 있고 도시역 내 군은 면적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 녹지 지역에서도 음매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 해당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과다한 면적이 되는 거니까 비삼용 토지로 봐서 얘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된다.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종합합산 과세 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임야입니다. 임야는 원칙적으로는 비삼용 부지가 종합산이 된다. 그러나 보호 육성 목적일 땐 분리과세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목장용지는 이제 기준 면적 따지고 농지는 기준 면적은 없었어요. 네, 얘는 기준 면적 조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소유의 전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개인이 많죠. 그럼 개인이 뭐 500제곱미터의 농사를 짓든 1000제곱미터 농사를 짓든 2000제곱미터 농사를 짓든 10,000제곱미터 농사를 짓든 뭔 상관입니까?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뭐 차후에 이제 뭐 지금의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다면 아마 기업농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랬을 때는 어떤 그 면적 규제가 있을 수는 있겠죠. 기업이 꼈을 때는. 근데 목장용지는 기업이 꼈기 때문에 규제하잖아요. 자, 임야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다. 그래서 그냥 시험 지문에서 일반 임야 그러면 종합합산 과세가 되지만 무슨 보호 육성 목적의 임야, 종중 임야, 환경지구 임야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57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목장용지의 도시협박. 자, 목장용지는 기준면적 따진다고 그랬었죠.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초과는 종합산. 그 다음에 도시정안의 녹지 개발지향구역에서 목장할 수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89년 10월 30일 이전이죠.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산 과세가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은 네, 0.2% 저율분리 공장용지로 하겠습니다. 공장용지. 자, 공장용지. 이 공장용지도 기본 태생은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걸 보기 전에 먼저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요 표를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교재 보시면서 왜 분리과세일까 아닐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 공장용지는 여러분들 개인이 공장할 수 있나요? 개인이 할 수 있죠.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있나요? 그럼요. 법인도 할 수 있죠. 법인도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얘는 법인이 끼다 보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목장용지처럼 이 넓은 땅에다가 공장을 코딱지만큼 이렇게 지어놓고 있을 수 있죠. 이럴까봐 그 면적 제한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면적까지는 분리를 해주고 나머지는 종합으로 가자. 그래서 얘는 자 도시역 밖이나 도시역 안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 기준면적 이내가 됐을 때는 분리과세 토지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비사업용 부지로 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과다 토지 면적이 되는 거니까 종합합산 과세를 하자. 종합합산 과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요거예요. 요것이 바로 우리가 공장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 군적에 소지하는 공장용 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되는 거죠. 0.2%.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에서 산업단지 공업지역에서 우리가 공장할 수 있는데 역시 기준면적까지는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세 번째 주의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기준면적 이내이거든요. 근데 기준면적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지문이 분리과세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X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논리일까?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지 않냐? 보니까 도시역은 특광 시지역, 도심지죠? 자, 보니까 용도적인 문제가 있네. 상업, 주거지역. 그럼 여러분들 우리 공법에서 상업적이나 주거적의 공장이 있을 수 있나요? 있죠. 성수동 생각하시면 돼요. 성수동. 그렇죠?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있는 건 적절하지만 있을 수는 있지만 적절한 건 아니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 옆에 공장 있으면 좋아하시겠어요? 난리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하자. 다만 초과됐을 땐 과다한 토지 면적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종합합산 과세하자.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저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사용 처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얘도
분리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염전, 폐염전 포함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염전 소금밭이죠. 소금 공장입니다. 얘도 분리과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용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고속터미널 부지, 영업용 부지죠. 영업용 부지예요. 영업용 부지. 영업용 부지면 원래 별도 합산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걸 규제해버리면 당연히 이 업주가 바보가 아니서 나한테 이렇게 규제해? 그러면 운임 올려버릴 거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에 부동산 투자 회사.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리츠입니다. 리츠는 간접 투자죠. 간접 투자. 그러면 리츠는 간접 투자니까 간접 투자 활성화예요. 간접 투자 활성화다. 직접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규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겠죠. 이게 바로 0.2% 조율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반면에 4% 고율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사치성이죠. 사치성 재산의 토지예요. 사치성 재산의 토지다. 그러면 회원지의 골프장용 토지라든가 오락장용 부속 토지는 4% 고율 분리. 그래서 골동그라미, 오동그라미, 사동그라미, 골사오사가 되겠죠. 골사오사. 자, 그러면 이렇게 분리과세가 되는 토지는 낮은 율로, 물론 얘는 오히려 골프장이나 오락장은 영업용 부지니까 원래 별도 합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별도 합산이 나중에 차후에 보시면 세율이 높지가 않아요. 얘는 0.2에서 0.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영업용 부지보다는 얘가 더 규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했겠죠. 저거를 별도 합산을 빼려다가 안 되겠다. 그냥 얘는 별도로 4% 고율 분리하겠다. 그래서 얘는 봐주는 것이 아니라 더 규제하는 겁니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더 규제하는 거. 자, 이거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밑에 우리 교재로 갑니다. 57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 2번 밑줄 0.2% 조율 분리과세 동그라미 1번 밑줄 공장용지 기준면적 이내. 자, 왜 기준면적을 따지는지 아시겠죠? 기준면적을 따진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산. 자, 그래서 읍면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오케이. 다음 페이지. 그러나 이제 그 참고란에 보시면 참고에다가 주의 써놓으시고 주의. 자, 요 얘기죠. 도시적 내 상업, 주거 이런 용도적인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있을 때는 아무리 기준면적 이내에 있을지라도 별도 합산을 규제하겠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3번 밑에 보시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리과세 토지. 자, 밑줄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전. 그 다음에가 비축용 토지. 그 다음에 4번 여객자동차 터미널 물류터미널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자, 요걸 다 설명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밑줄 4% 고율 분리, 동그라미 1번 밑줄 골프장용 토지 밑줄 2번 오락장용 토지. 말씀드린 대로 얘는 더 규제할 목적으로 4% 고율 분리과세 해주고 있다. 자, 이상의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 그 밑에 제가 표시해놨죠. 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체크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답변을 주셔야 돼요. 왜 저건지. 자, 농사 짓는 땅, 목장, 농장용지는 원칙이 분리과세예요. 자, 그래서 농지나 목장용지는 0.07%, 그래서 농동그라미 7동그라미, 농7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공장용지는 공동그라미 2, 공리가 되겠습니다. 0.2%. 여기 빠졌네요. 0.2%. 네. 그다음에 도시적 안에 구는 면적에서 우리가 목장을 하거나 공장을 하는데 기준 면적을 따지죠. 목장이나 공장 용지는 기준 면적을 따져. 왜? 법인이 다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농지, 목장 용지도 분리가 되는데 기준 면적이네. 그린벨트 지역이나 녹지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준 면적까지는.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어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그러나 초과가 됐을 땐 종합상과세가 된다. 그래서 요 구간에 있을 땐 분리지만 나머지는 종합이다. 그 다음에 도시적 안에 주거나 상업지역이 있어요. 그럼 도시적 안에 주거나 상업지역에 있다면 요거 규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별도 합산으로 규제해야겠죠. 기준면적까지는. 그러나 초과됐을 땐 종합합산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요 파트가 아주 시험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별도 합산 과세 토지입니다. 자, 별도 합산 과세 토지는 두 가지예요. 얘는 두 가지. 두 가지가 뭐냐면 영업용 부지로서 건물에 딸린 토지라든가 건물이 없어도 영업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들.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반 건축물의 기준 면적 이내니까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별도 합산. 그래서 얘는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 과세가 됩니다. 별도 합산 과세. 하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했을 때는 얘는 종합 합산 과세를 하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다. 이거 문제가 됐죠. 용도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얘는 건물에 딸린 토지 별도 합산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 멸실된 지 6개월 이내에요. 6개월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건물이 없는 땅이니까 종합합산이 되지만 6개월까지는 별도 합산이 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 자 얘는 땅이 있는데 얘가 허가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종합합산, 비삼용 부지로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저가격은 자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 토지 시가표는 2%입니다. 자 얘는 뭐냐면 땅값은 10억이야. 10억인데 건물 가격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2%가 안 되잖아. 그러면 바닥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종합합산 과세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차고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물류단지, 체육시설 용지 이거는 영업용 부지니까 별도 합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59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별 표시하시고 조건부가 바로 그 중에서 2번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바닥 면적. 네, 요거 말하는 거고요. 3번은 뭐냐면 자, 밑줄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물과 주택 부속 토지. 이거는 왜 건물 부시고 다시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주겠다. 설사 멸실됐어도 건물이 있는 땅으로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무조건 별도 합산은 건물이 없지만 영업용 부지로 보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걸 모아놓은 건데 1번 차고용 토지. 차고용 토지가 뭐예요? 103번 종점 차고지, 150번 종점 차고지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건설기에 대여. 자, 주기장이라는 것은 기계 보관소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물류단지, 그 다음에가 박물관, 미술관 등. 네. 그 다음에 8번 스키장, 관광단지. 자, 이거 다 영업용 부지죠. 박스 밑에 라인 보시면 참고가 있습니다. 준주거 상업지역은 3배, 일반주거 공업지역은 4배, 전용주거 5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정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이다. 그러면은 자,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1000제곱미터예요. 근데 여기가 상업지역이야. 그러면 여기 200제곱미터예요. 바닥 면적이. 그러면 이거는 바닥 면적에다 곱하기 용도조별 배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겠습니다. 그럼 상업지역은 우리 참고란에 보니까 몇 배라고 되어 있어요? 3배라고 되어 있죠? 3배를 곱하시면 돼요. 그럼 200에 3배면 어떻게 돼요? 600제곱미터까지는 별도 합산이죠. 그럼 1000에서 600을 뺀 나머지 400은 종합합산 과세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준주거 상업지역 3배, 일반주거 공업지역 4배, 저용주거 5배. 자, 이런 배수를 활용할 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종합합산 대상부터 해서 토지구분 마무리 짓고 또 관련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볼 테니까 미리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